안녕하세요. 세계의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는 와인 전문가 이석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현재까지의 공식적인 기록 중에서 세계에서 제일 비싼 와인이 어떤 와인인지 또 얼마에 팔렸는지 아시나요? 현재까지 기록된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와인은 1945년산 프랑스 부르고뉴의 로마네 꽁띠라는 와인입니다. 이 와인은 2018년 소도비 경매에서 한 병에 55만 8천 달러, 하나로는 약 6억에서 7억 원 정도에 육박하는 가격에 판매되었어요. 물론 모든 부르고뉴 와인이 이 가격에 팔리는 건 아니에요. 로마네 꽁띠 와인도 부르고뉴 와인 중에서 가장 비싼 와인이고, 또 특히 1945년은 생산량이 매우 적은 빈티지였고, 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해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빈티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된 거였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부르고뉴 와인은 고급 와인으로 평가되죠. 그리고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오늘은 바로 이 부르고뉴 와인에 대해서 함께 깊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부르고뉴 와인은 왜 이렇게 비싼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부르고뉴가 다른 어떤 술이나 식품과는 달리 와인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고유하고 특별한 특징을 가장 순수하게 표현하는 와인 생산지이기 때문이에요. 부르고뉴의 와인 생산 체계 자체가 테루아, 즉 포도가 자란 땅의 개성이라는 개념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으로 와인의 가장 신비롭고 아름다운 점을 뽑으라면 와인이 자신이 태어난 땅을 맛으로 표현해낸다라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와인 전문가들이 블라인드 테이스팅에서 와인 한 잔만 아니면 한 입만 마시고도 그 와인이 어느 생산지의 것인지, 심지어는 어떤 포도밭의 것인지까지도 맞출 수 있는 거죠. 저도 그런 훈련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은 와인이란 존재가 정말 신비하고 신기하다라는 점이었어요. 와인이 태어나고 자란 포도밭의 땅과 기후, 또 지형, 생산자의 손길까지 모두 표현해내기 때문에 사람이 그걸 포착하고 구별해낼 수 있는 거죠. 전 세계 와인들이 이러한 때로와의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부르고뉴는 그 어떤 지역보다도 이 땅의 개성을 가장 충실히 표현하는 와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부르고뉴는 레드 와인은 피노누아라는 품종 100%, 화이트 와인은 샤르도네 품종 100%만을 사용해서 와인을 만듭니다. 품종을 블렌딩하지 않기 때문에 와인의 맛은 오직 포도가 자란 땅의 개성과 특성에 따라 결정되죠. 때문에 부르고뉴 와인은 땅의 개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와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와인의 정수가 온전히 땅에 있기 때문에 부르고뉴 와인은 그만큼 섬세한 와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르고뉴 와인 체계의 기본 전제는 간단해요. 같은 품종의 같은 포도나무를 심어도 예를 들어서 한국 영천에서 수확한 포도와 프랑스 부르고뉴에서 수확한 포도의 맛이 다를 거예요. 그죠? 같은 품종이라도 기후와 자연 환경에 따라서 또 땅의 특징에 따라서 맛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개념이 부르고뉴에서는 더욱 세분화돼서 같은 지역 안에서도 포도밭마다, 심지어는 포도밭 내에 작은 구획마다 와인이 서로 다른 맛과 개성을 표현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프랑스 부르고뉴라고 하면 조금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경상북도 영천시 전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경상북도 영천시 전체에 같은 품종의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첫 번째로 영천시 내의 마을마다 똑같은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그 마을마다 생산된 포도의 맛이 서로 구별이 될 정도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 맛만 보고 혹은 그 포도로 만든 와인의 맛만 보고도 이거는 고경면 포도다. 아니면 이건 어떤 면, 어느 읍, 어느 마을 포도다라고 그 마을명까지 맞출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여기서 더 나아가 이 포도는 어느 밭 포도에서 난 것이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와인을 마시고 이거는 이씨 아저씨네 포도밭 와인이네. 저건 김씨 아저씨네. 이거는 박씨 아저씨네 포도밭 와인이다 라고 포도주 맛만 보고 포도밭을 알아맞힐 수 있다는 거죠. 초능력 같다고요? 아닙니다. 바로 이게 부르고뉴 와인 체계의 핵심이에요. 부르고뉴에서는 더 나아가 포도밭들을 더 작은 구획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247개의 클리마라고 하는 개념으로 구분을 하고요. 각각의 클리마는 고유한 때로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죠.
결국 한 포도밭 내에도 여러 개의 클리마가 존재하고요. 이론적으로 클리마마다 와인의 맛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부르고뉴의 가장 큰 전제예요. 그럼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과학적으로 실제 하는 일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결론은 경험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와인 애호가들과 전문가들이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통해 실제로 각기 다른 클리마에서 생산된 와인의 차이를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해왔고요. 이 경험은 반복적으로 증명되어 왔죠. 때로와의 특성이 와인에 표현된다는 사실은 테이스팅, 특별히는 블라인드 테이스팅 경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고뉴 와인 애호가들은 이 섬세한 차이를 발견하고 즐기는데 큰 매력을 느끼죠. 또 때로와의 개성과 다양성에 더욱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이 클리마 개념의 중요성과 독특함은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아서 2015년에는 부르고뉴의 클리마들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요. 이는 부르고뉴 포도밭의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농업적 가치가 세계적으로 공인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또한 때로와와 클리마의 개념이 부르고뉴 와인의 정체성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부르고뉴 와인이 어렵다고 여겨지는 이유 중 하나는 부르고뉴 와인의 라벨에 땅 이름만 딱 적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를 들어 라벨에 부르고뉴라고만 쓰여 있으면 부르고뉴 지방 전체에 포도를 섞어 만든 와인을 의미하고요. 만약에 특정 포도밭 이름이 적혀 있다면 그 포도밭에서 난 포도로만 만든 와인이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단일 포도밭에서 생산된 단일 포도밭 와인은 때로와의 개성을 강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고급 와인으로 평가받습니다. 결국 부르고뉴 와인의 이름이 좀 복잡해 보이더라도 본질적으로 그 라벨에 써 있는 건 모두 땅의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부르고뉴 와인 라벨에서 표기할 수 있는 동네 이름만 해도 44개, 포도밭 이름은 약 700여 개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이론적으로 모두 같은 품종으로 만들었을지라도 땅의 개성과 특징에 따라 맛과 향이 다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고뉴 와인이 참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주요 동네 이름 몇 개를 외우고 그것들을 구별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부르고뉴 와인의 풍덩, 금방 빠져버릴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할 거예요. 부르고뉴와 보르도 와인을 잠깐 비교해보면 부르고뉴 와인은 땅의 개성을 중심으로 하죠. 하지만 보르도 와인은 와이너리 하고 품종 블렌딩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부르고뉴 와인 라벨에 아까 땅의 이름이 중요하게 또 세분화되어 적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르도 와인 같은 경우에는 땅의 이름보다는 그 와이너리 이름이 가장 중요하게 표시됩니다. 보통 보르도에서는 와이너리를 샤토라고 부르죠. 성이라는 뜻이에요. 반면 부르고뉴에서는 와이너리를 도멘 이라고 부르는데요. 부르고뉴의 도멘이라는 개념은 보르도의 샤토와는 좀 달리 좀 더 땅의 개념, 영역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르고뉴는 땅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져요. 하지만 보르도 와인 등급 체계에서는 샤토, 즉 와이너리 자체의 등급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그럼 부르고뉴의 이러한 땅에 연동된 체계는 누가 만든 것일까요? 이 체계를 만든 이들은 중세 초기부터 활동해온 수도사들이었습니다. 부르고뉴 지역은 가장 유럽 전체에서 명성이 높고 영향력이 컸던 클리니 수도원과 시토의 수도원이 자리 잡고 있던 곳이었어요. 당시 중세 사회에서 교회는 큰 영향력을 미치고 또 존경을 받았죠. 특히 십자군 전쟁이 발발하면서 수많은 영주와 귀족들이 십자군에 참여하기 위해 떠나면서 천국행을 기원하거나 또 다양한 이유로 포도밭을 교회와 수도원에 헌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도에는 많은 포도밭을 보유하게 되었고 특히 명성이 높았던 부르고뉴의 수도원들은 지역의 중요한 포도밭들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중세의 수도원은 기본적으로 기도와 학문에 전념하면서도 육체 노동을 통해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규칙으로 삼았어요. 특히 시토에는 그 규칙이 매우 엄격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초기 시토의 수도사들은 직접 포도밭에 나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노동이 너무 고되어서 이렇게 일하다가는 30번째 생일도 넘기지 못할 것 같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였는데요. 당시 중세의 성직자와 수도자들은 사회의 최상위 1%에 드는 소수의 지식인 계층이었습니다. 문맹률이 매우 높았던 시대에 수도사들은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며 문헌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읽고 필사하며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뛰어난 엘리트층이었는데요. 게다가 당시 수도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상징되는 성찬식의 포도주를 만드는 데에 깊은 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죠. 시토의 수도사들은 부르고뉴 마을 부조를 중심으로 해서 포도밭마다 포도의 맛과 향 그리고 포도주의 맛과 향이 다르다는 것을 구별하고 또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포도밭에 돌담을 쌓아서 구별하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돌담으로 둘러싸인 포도밭을 끌로라고 불렀습니다.
프랑스어로 끌로는 closed, 닫힌이라는 뜻으로 돌담으로 구분된 포도밭을 의미하죠. 부르고뉴의 유명한 포도밭 이름을 보면 그래서 끌로데 랑브레라든지 끌로드 부조와 같이 끌로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부르고뉴에서 볼 수 있는 포도밭 돌담 중에서 일부는 진짜 중세시대에 세워진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끌로드 부조는 11세기에 시토의 수도사들이 돌담을 세워 처음 구별한 포도밭으로 알려져 있어요. 당시 최고의 엘리트 지식인들이었던 수도사들은 포도밭과 와인을 단순한 농작물이 아닌 종교적 사명과 헌신, 열정으로 바라보며 부르고뉴 땅의 와인 문화를 놀라운 수준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의 철저한 연구와 기록, 그리고 때로와에 대한 깊은 이해는 부르고뉴를 단순한 와인 생산지를 넘어서 와인의 심장이자 영혼으로 불리게 만들었죠. 이러한 전통과 정신은 수백 년을 넘어 오늘날에도 가장 명성 높은 와인들이 부르고뉴에서 탄생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와인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것은 정말 단순한 한 잔의 와인을 맛보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 담긴 시간과 사람, 그리고 땅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중요한 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십자군 전쟁이라는 격동의 역사 속에서 포도주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또 그리스도 세계와 이슬람 세계의 문화적 충돌 속에서 와인이 어떤 상징과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세계의 가치관이 충돌하고 교류하던 시기에 와인은 단순한 음료를 넘어선 문화적, 종교적, 그리고 경제적 교류의 중요한 매개체였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